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목욕탕 가셔가지고요, 안 먹던 요구르트라든지 우유를 들고 꿀과 콩가루 같은 걸 섞어서 얼굴이나 몸에 바르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병원에 오시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니까 불필요한 걸 하셨냐고 오히려 좀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 들었기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들이 그걸 해보고 나니까 정말 좀 피부가 반들반들해지고요. 최근 유산균에 대한 내용들이 논문이 상당히 급등하면서 그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우리 사람의 DNA를 밝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병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밝혀서 유전자를 조작하면 모든 질환들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우리 몸에 영향을 정말로 주는 DNA는 몇 %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게 그럼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 바로 미생물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미생물들이 정상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학계에 엄청난 충격으로 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엄청 우리 몸에 중요하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상상 이상의 더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그럼 유산균이란 뭐냐? 2001년 FAO, WHO에 따르면은 살아있는 미생물로 적당량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균, 바로 그걸 유산균이라고 하고요. 이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는 거를 바로 신바이오틱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 우리나라 광고에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입니다. 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사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을 때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바나나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고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래서 단독으로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훨씬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이 상당히 급증했는데요. 과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봤더니 서구식 식습관도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어릴 때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저희는 막 정말 흙 바닥인데 뛰어놀면서 정말 온갖 먼지구덩이와 흙에 노출돼 있었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의 노출로 인해서 실제로 어릴 때 많은 면역력이 형성이 되는데 반해서 요즘은요, 너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균주에 의해서 노출이 됐을 때 면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이상 면역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분만할 때 정상적인 분만을 하는 거와 그 다음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되면은 그 질을 통해서 앞으로 쭉 나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유산균을 아기가 그대로 덮어쓰고 나오는 과정이 있는 반면에 제왕절개를 하면은 아기가 바로 노출이 되고 엄마의 피부에 있는 균이 노출이 되면서 실제로 면역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논문들을 좀 비교해 보면은 제왕절개를 한 아기에서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은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모유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모유를 먹는 과정에서 모유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면역 항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 그게 또 태아의 장을 싸게 되고 그거가 역시 면역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균 상태의 자궁 안에 있는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균이 많은 환경에 노출될 때 그 당시에 좋은 균에 노출되는 환경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그게 우리 평생의 면역을 형성한다고 돼 있을 만큼 이런 면역학적으로 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균은 균이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아닌 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유산균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 요즘에 하잖아요. 그 이유는 유산균을 먹으면 유산균으로 인한 우리 몸의 균에 의한 항체, 면역 형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개념이고, 실제로 이런 유산균을 먹었을 때 감기가 좀 덜 걸리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될 만큼 우리 면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유산균을 화장품에 넣어서 실제로 피부에 발라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살아있는 균이죠. 그래서 화장품에 이런 균에 대한 것들을 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 봤더니, 우리 몸에는 이미 아까 그런 유산균에 대한 좋은 면역 반응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그런 면역 반응들이 강해지면서 외부에 있는 유해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유산균에 대한 성분들을 피부에 바르고 보니까 피부 장벽이 오히려 튼튼해지고 염증도 줄고 유해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기능들이 보고가 됨에 따라서 유산균을 이용한 화장품이 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확하게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요, 유산균 화장품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균을 이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안에 이런 살아있는 균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화장품 안에는 정말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는 이런 화장품들이 상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방부제가 있죠. 천연 방부제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균이 오히려 불활성화되고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균을 이용한 유산균 화장품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유산균 발효 용해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균이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균주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균주를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양한 원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비피도박테리움 발효 용해물과 같은 용해물을 쓰게 되는데요, 불활성화되어 있는 균의 상태로 들어가 있거나 죽어있는 균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균의 형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라보니 그 바른 부위에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피부의 장벽의 개선과 염증 완화, 그리고 유해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아무 요구르트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플레인의 무당 형태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 락틱 애시드, 젖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는 먹는 제품으로 나온 거지 사실 바르는 용도로 나온 건 아니죠. 요즘에는 이런 바르는 제품들도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먹게 되면 위를 한번 거치게 되죠. 근데 위를 거치게 되면 일단 많은 균이 위산에 의해서 죽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 죽은 균의 부산물 역시 면역 형성에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죽어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에서 장까지 가는 이중 캡슐 유산균. 우리 몸의 전신의 면역에 관여가 되는 게 바로 먹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하지만 바르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실제로 그 부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전은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가 만약에 피부가 간지러워요 했을 때 약을 먹게 돼서 가려움증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와 연고나 이런 보습제를 사용해주는 거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이미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으면서 유해균이 되게 증식이 되어 있고 2차 감염의 빈도가 되게 높은 상태가 많죠. 보통 이런 아토피 피부염에 되게 중요한 거는 바로 화장품을 바르거나 보습을 해서 장벽을 회복시켜 주는데 집중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시 면역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발랐을 때 유해균까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논문에서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이런 피부 장벽과 피부의 상재균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도포했을 때 그 효능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왜 섞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의 문제인데 유산균 제품이 나왔을 때 순수하게 유산균 가루라고 하는 그 성분이 유산균 덩어리로만 되어 있는 가루는 아닐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먹기 좋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순수한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제품들에는 순수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섞으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성분들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어떤 성분인가에 따라서 어떤 유산균 가루인가에 따라 분명히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사실 피부에 국한돼서만 이야기하면 바르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전신적인 그냥 우리 몸의 건강과 그 다음 피부 상태의 전반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먹고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실질적으로 장내 세균의 분포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거나 하게 되면 트러블이 올 수 있죠. 심지어는 초반에 설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 가스도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응이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화장품의 경우는 단순하게 이 트러블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트러블이 과연 이런 발효 용해물이나 유산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의구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에는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유산균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실제로 다른 성분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역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사실 없습니다.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트러블이 생긴다면 일단 어떤 이유든 사용을 잠깐 중단하는 게 맞고요. 계속 이런 증상들이 반복해서 증상이 나빠진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사용을 했을 때 적응이 되고 괜찮아진다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